안녕하세요, 서초 변호사 하종원입니다. 자, 여러분, 회사 하나가 있다고 상상해 볼게요. 대표가 총 14명입니다. 그런데 직원은 수만 명이에요. 그리고 관할은 전국 단위입니다. 대표 한 명당 1년에 4,000건을 처리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365일 주말 없이 그냥 휴일도 없이 그냥 내내 일한다고 쳤을 때 하루에 12개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1시간에 하나씩 검토를 한다 쳤을 때 자료 보고 검토하고 결정하고 정말 쳐내는데 바쁠 거예요. 결제 밀리겠죠? 검토도 대충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일을 쳐내는데 급급할 겁니다. 지금 이 회사의 상황이 우리나라 대법원 상황이랑 똑같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전국 단위 연간 수만 건의 사건들에 대해서 대법관 단 14명이서 모든 사건들을 검토하고 처리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으로 올라가는 대부분의 사건은 심리불속행 기각, 즉 입국 컷, 사실상 3심의 실질적인 기능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일부 심리가 열리는 사건에 대해서만 여태까지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14명의 업무량과 이 시스템이 너무 과중하니까 26명으로 늘리자 라고 개정된 것이 이번 대법관 증언법의 핵심입니다. 자,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지금 법조계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자, 아니 대법관 늘리는 게 뭐가 문제지? 인원수 늘면 사건도 빨리빨리 처리되고 좋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인원수 증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 시스템 그리고 사법 시스템의 중대한 변화를 지금 목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대법관 26명 증언법에 대해서 하나씩 쉽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은 이제 게임으로 비유를 해보면 튜토리얼, 중간 보스, 최종 보스 이렇게 1심, 2심, 3심이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게임 엔딩인 거죠. 그래서 대법관은 단순 판사가 아니라 법 해석 기준을 만드는 제작자, 즉 게임의 운영 매뉴얼을 만드는 사람들이고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하나 나오면 전국 1심, 2심 법원 판사님들은 그 정답지를 가지고 유사하게 또는 동일하게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이어져 왔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사건들에 대한 최종 판결자, 1심, 2심을 거쳐 올라온 모든 사건들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그런 분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총 14명의 대법관들이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소부로 나뉘어서 각각 파트별로 판결을 내려왔는데요. 자, 그런데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 또는 기존 대법원 판결의 그 결과를 아예 바꿔야 되는 경우에는 전원 합의체라고 해서 14명 전원이 모여 이 사건에 대한 다수 의견, 소수 의견, 최종 판단 이렇게 내리는 전원 합의체라는 제도도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현재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총 14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현실적인 이야기 하나. 대법관 한 명이 연간 처리하는 사건 건수가 3,000건에서 4,000건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자, 이걸 일상으로 바꾸면 하루에 1시간 30분짜리 장편 영화 8편을 보고 그리고 그 영화에 대한 리뷰와 평점과 이제 별점까지 매겨야 되는 그런 정도 수준의 업무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결론을 또 이게 맞다 아니다 내려야 됩니다. 자, 살인적인 업무량이겠죠? 자, 솔직히 이건 불가능하죠. 사람인 이상. 그렇기 때문에 생긴 유명한 말, 바로 3분 재판. 그런 밈까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법원에서는 그 대법관들의 판단을 도우는 이제 재판 연구관들이 있습니다. 재판 연구관들은 수천 쪽, 수만 쪽에 이르는 백데이터들을 정리를 해서 그 사건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데요. 검토 보고서의 요지와 핵심만 보고 빠르게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의 상당수가 심리불속행 기각이라는 겁니다. 즉 제대로 보지도 않고 입국 컷. 자, 이건 국민 입장에서 어떨까요? 지금 내가 낸 서류를 지금 본 건 맞나? 실제로 굉장히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나온 해결책이 자, 14명으로 부족하면 자, 늘리자 라는 겁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26명으로 일손이 늘어나면 장점만 있는 거 아닌가요? 얼핏 생각하면 일할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빨리빨리 처리가 될 테니까 사건 정체도 안 될 거고 조금 더 꼼꼼하게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실 수도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대법원은 아까 어떤 기관이라고 말씀드렸죠? 최종 판정 기관입니다. 판사들을 위한 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님들이 적용할 룰을 만들고 집행하고 검토하고 최종 검수를 하는 그런 기관이라는 건데 같은 사건인데 대법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결과가 미세하게 달라지거나 심지어 또 크게 달라지거나
그럼 개별 사건의 그런 형평성과 통일성 과연 담보될 수 있나 하는 걱정이 굉장히 현실적인 우려라는 겁니다. 이게 반대측 논리기도 하고요. 즉 대법관이 많아지면 그 사법 신뢰와 통일성이 깨진다 라는 의견인 거죠. 자, 새로 임명할 자리가 12개가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법관 임명 추천을 그럼 누가 할 것인가? 기존에는 대통령, 국회, 그리고 대법원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그러니까 추천권을 가진 사람 그 주체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기서 그럼 누가 임명하느냐에 따라 정치적 논쟁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쉽게 말하면 그 경기의 심판 숫자를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 심판을 그럼 누가 뽑을 것이냐가 더 중요한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대법관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대법원 판결을 받는 사건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관이 늘어나서 대법원 판결이 늘어났는데 재판소원까지 합쳐져서 사심제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진 사람들은 당연히 험제로 가겠죠? 그럼 험제로 가서 그만큼 또 취소되는 판결도 더 많아질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상 사심제가 고착화되는 거고 게임으로 치면 내가 끝판 엔딩을 봤는데 끝나지 않는 게임. 소송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음 스테이지가 계속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는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재판은 빨라질 것이다. 그러나 더 늦게 끝날 거다. 그러면 변호사님은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말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저는 환영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법원에서 끝난 의뢰인들이 그럼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어요. 우리가 시원하게 대법원까지 이겨서 끝나는 사건은 이제 정말 축하하면서 끝나는 건데 간혹 가다가 제가 10년 동안 사건을 해오면서 누가 봐도 석연치 않은 요소가 있었던 사건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 다음 절차는 지금 상황에서는 재심이었는데 재심은 정말 바늘구멍이랑 다를 바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억울했던 의뢰인한테 자, 이거 그럼 자신있게 헌법재판소 가시죠. 헌법재판소에서는 좀 더 다양한 부분들을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다 고려를 해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판결문도 굉장히 길고 그리고 좀 더 다각도로 주장하고 검토할 여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재판과는 살짝 결이 다른 심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변화가 국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더 나은 변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재판에 소요되는 기간과 대법원 판결까지 이루어지는 기간 자체도 조금 단축될 필요도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드리면 대법관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이 변화는 재판 속도는 분명히 빨라질 겁니다. 그러나 재판이 끝나는 시기는 더 느려질 겁니다. 자, 여러분은 빨리 끝나는 재판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늦게 끝나더라도 더 꼼꼼히 그리고 한 번 더 그리고 더 여러 명이서 판단을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